안녕하십니까. 비손대학의 요셉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정황이 보여서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특히 코로나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저항 코로나 봉쇄 명령, 폐쇄 명령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여기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란 분이 100년 전에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방송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 계엄령 카드 만지작. 이러한 계엄령 카드를 왜 만지작거리는지, 트럼프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퇴역한 미국의 장성으로부터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우파 인사에게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면서 왜 트럼프가 계엄령 카드를 만지작거리는지, 정말로 그 카드를 쓸지 안 쓸지 거기에 대해서 저의 뇌피셜을 한번 투척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위스콘신이나 미시간이나 또는 펜실바니아나 조지아나 네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조나 같은 이 6개 주에서의 재검표와 소송전이 트럼프 당락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울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는 국면이 전환돼서 텍사스까지 들어와서 이 조지아와 미시간과 펜실바니아, 위스콘신을 미국 대법원에 소장을 넣었다는 겁니다. 소장을 넣은 이유는 원래 주의회가 해야 할 선거에 관련된 입법을 주정부, 주지사죠, 주로. 주정부가 해서 선거의 권리가 침해됐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 이 4개 주를 지금 소송을 넣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상황이 뭐냐면, 제 방송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트럼프 국가주의 또는 세계주의자들은 누구인가, 이러한 방송에서 저는 트럼프는 트럼프 독트린을 선포하고 트럼프 독트린은 바로 국가주의 독트린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 내각을 주로 국가주의자들로 입각을 시켰는데 사실은 여기저기에 세계주의 진영자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짜 국가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인지 트럼프 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니 파웰이라는 여자분이 주로 많이 주장을 하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구호를 외친 바가 있죠. Release the Kraken. 크라켄을 풀어내라.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크라켄이 무엇인지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가면은요. 이 크라켄은 전설의 바다 밑에 숨어 있는 대형 문어인데요. 이 문어가 숨어 있다가 배가 지나가면 밑바닥에서 나와서 이 배를 감싸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침몰할 이런 급격한 위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은 배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던 쥐새끼들이 배가 침몰하려고 하자 살아나겠다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죽는다는, 그러니까 쥐가 어디 있었는지 다 나타나고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Release the Kraken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겠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305 Defense Intelligence Unit, 우리나라로 치면 군대 내 정보사나 기무사 정도 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에서 11월 3일 날 있었던 모든 선거 동향을, 그것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인터넷 정보라든가 조작이라든가 모든 것을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 정보를 풀어내면 자신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낀 세계주의자들, 좌파죠. 바이든 진영의 인사들이 살려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 자기 정치를 드러내는 거죠, 본질을. 그러면서 결국엔 살려고 나왔지만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 죽게 될 거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을 도입해서 이제 Supreme Court of US, 미국 연방 대법원에도 6명의 보수적인 우파 법관이 있다고 하지만 이 중에 3명은 부시 대통령, 6명을 부시가 임명했는데 이 중에 3명은 6명이 임명한 우파 대통령인 부시가 임명한 6명의 보수적인 대법관 중에 3명은
가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는 굉장히 좌파적인 성향을 띠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이 가톨릭 신자이고 임종석도 가톨릭 신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파적인 어젠다를 수행하는 사람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 있는 6명의 보수적인 대법관 중에 3명의 대법관도 사실은 세계주의 진영에 속한 가짜 배 밑바닥에 숨어있던 쥐새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체를 드러낼 수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가면 그들의 정체가 곧 드러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 법무부의 수장인 장관이죠. 윌리엄 바가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선거 부정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FBI를 동원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윌리엄 바도 결국에는 크라켄 305 디펜스 인텔리전스 유닛 기무사가 모든 정보를 드러내자 우리는 죽었구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죽었구나 해서 결국엔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고 트럼프의 당선을 막고 살고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저의 뇌피셜을 좀 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CSIA라고 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에이전시의 약자인데, 여기에 크랩스라는 사람이 최근에 트럼프에 의해서 경질됐죠. 경질될 이유는 워터마크를 사용해서 주 단위의 선거 부정을 막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역할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경질됐죠. 그래서 워터마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크랩스도 결국엔 배 밑바닥에 숨어있던 쥐새끼가 대형 문화가 나타나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CIA 국장도 독일에 있는 서버를 델타포스가 압수하러 작전을 시행하자 그곳에 있었다 없었다, CIA가 국장이 경질될 거다 말 거다, 죽었다 안 죽었다, 여러 가지 보도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배 밑바닥에 있었던 쥐새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져보겠고, FBI도 지금 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조지아의 주지사인 이 사람인데, 조지아에서 재검표를 할 때 이것이 제대로 된 위조된 투표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면 선거를 한 사람이 서명과 실제 선거 날에 가서 한 투표용지의 서명을 대조를 해야 되는데 그 서명을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조지아의 주지사는 공화당의 주지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해가 되고 세계주의 진영에 이가 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형 문어를 크라켄을 풀어내면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고 원래는 숨겨야 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총공세로 나서서 트럼프를 어떻게든 간에 낙선시키려고 모든 힘을 다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사실 공작을 친 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와서 자기네 행정부내에도 숨어있던 그런 쥐새끼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면 대단히 공경스러운 상황에 놓이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고 준비한 것이 바로 계엄령 카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엄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정황을 우리가 정황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트럼프가 새 국방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고 특히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가 있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모두 제한됩니다. 그러면 새 국방장관이 모든 행정, 입법, 사법을 틀어지기 때문에 그 역할이 중대해지겠죠. 그래서 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많은 인사들을 체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새 국방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자, 나는 유사시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라고 세계주의 진영에 낸 경고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9월 12일 날 비상사태 선포 대통령령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미국 영어명을, 이 대통령령의 영어명을 좀 보면 특이할 만이 있는데, Executive Order on Imposing Certain Sanctions in the Event of Foreign Interference in a United States Election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번역해보면 미국의 선거에 있어서 외국의 간섭이 있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
관한 대통령령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외국의 간섭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2018년에 중간선거 때를 대비해서 만든 그 대통령령인데 지금도 유효한 령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 대선에도 사용하려고 비상사태를 외국이 투표에 간섭한 정황이 있을 때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엄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 이 모든 작전을 민주당이 이렇게 선거 조작을 대대적으로 벌일 걸 알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자 이런 모든 계엄령을 카드를 준비했을까요?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내피셜에 의하면 트럼프는 계엄령이라는 큰 칼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 큰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갖고 있을 때 더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이 그 무기를 사용할지 안 할지, 사용한다면 언제 사용할지 이것을 모를 때가 가장 공포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크라켄 대형 문어죠. 크라켄 바로 11월 3일 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든 정보를 흘림으로써 너희는 죽었어. 다 되졌어. 쥐새끼들아 나와. 하고 쥐새끼들이 마구 튀어나오면서 전방에 공세를 벌이면 자기의 모든 법무부라든가 CIA라든가 FBI라든가 주지사들까지 자기를 공격하면 트럼프는 이 상황을 부정선거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외국이 간섭했다. 지금 쿠바, 베네수엘라, 중국이 선거 부정에 개입했다라는 정황들과 증거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엄령 선포의 여건이 이미 대통령령에서 마련돼서 계엄령이 선포되면 링컨 대통령 때 4만 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태평양 전쟁 때도 하와이에 계엄령을 선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독자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계엄령을 선포하면 트럼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죠. 이 쥐새끼들, 만약에 쥐새끼들이라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체포할 수 있고요. 모든 그 자백을 받게 할 수 있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사태를 종료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진영에서는 어떻게 대비할까요? 트럼프가 최대한 계엄령 카드를 못 쓰도록 하지만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가려고 여론전을 시도할 겁니다. 트럼프는 반대겠죠. 자기가 그 소송전이나 재검표를 통해서 충분히 이길 상황으로 만들어 가겠지만, 그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외국의 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여론전을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자기 진영을 집결시키면 계엄령을 선포할 여건이 마련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계엄령이 선포되는 순간 자기네들은 모두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되 어느 정도 협상을 가져서 자기네들 진영에 모두 죽지 않는 그런 선에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 내피셜에 의하면 트럼프는 이 계엄령 카드까지 유념해 두고 크라켄을 풀어라라는 이러한 공작을 벌인 것이고, 이것을 잘하는 민주당은 트럼프의 계엄령 카드를 막을 수가 없어서 트럼프가 계엄령 카드를 꺼낼 상황까지 안 가게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결국에는 트럼프의 당선을 인정하는 선에서 선거 부정을 인정할 것이라고 저의 내피셜을 한번 풀어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해 보고요. 코로나 사기극에 저항하는 시위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 우편에 지금 동영상이 띄워질 텐데요. 자, 미국에서, 지금 LA죠. LA에서 코로나는 사기극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위를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여기 동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도 쓰고 있지 않고요. 여기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코로나는 완전 사기고 조작이고 정치 방역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사업장 폐쇄, 교회 폐쇄, 정치 집회 금지 이런 것에 저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숫자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미국의 사람의, 여론조사를 해봤답니다. 미국 사람의 40%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도 이 백신을 거부할 거라고 했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자체가 사기극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백신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을 통제하려는 수단이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와 하이드로겔 바이오 센서라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이 백신에는 인간 유전자를 조작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독감 백신이 들어왔는데 기이하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 신자인들이 대부분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짐승의 폐에 대한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 40%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백신이 나와도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의 상태를 살펴볼 텐데요. 그 JCB 애국 방송이라는 우파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난주에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서 대대적인 그 코로나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런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시위. 그리고 참고로 아까 이제 미국에 그 트럼프 시위를 할 때는 트럼프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트럼프의 시위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이미 트럼프 진영에 있는 사람은 코로나는 사기극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정치 방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는 그쯤 하두고요. 영국의 숫자를 살펴보면 영국에서도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배포가 되면 이 백신을 맞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미국이 40%인데 영국 사람도 4분의 1이죠. 25%의 사람이 백신을 거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뭐 3주간 사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도 모두들 거의 조용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영국 런던에서 그 코로나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시위대가 또다시 한번 큰 시위를 벌였고 지난달 28일이라고 이 JCB 애국 방송의 그 방송인은 주장하더라고요. 지난달 28일에 그 시위가 격렬해져서 런던에서는 155명이나 체포됐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또 이제 몇몇 아는 분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코로나는 사기극이고 정치 방역이고 세계주의자들이 세계 국민을 통제할 목적으로 풀어낸 그러한 그 조작이다, 음모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죠. 이게 저와 같은 뭐 소수의, 한국에서는 소수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 사람의 40%, 영국 사람의 25%는 이것이 사기고 조작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어느 방송에 제가 아는 지인의 방송에 들어가 봤더니 피아노 유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피아노 선생님인데 지금 이제 정치 방역 3주간 이제 폐쇄 명령 때문에 학원을 닫아서 백수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러면 뭐 시위 같은 거 뭐 정부에 항의 안 해요 그랬더니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학원 선생님들이 모여서 청와대인지 어디 정부 기관에 가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20대 여성 정치 성향 프로파일링 방송에 출연한 해리 양도 자기는 코로나는 뭔가 조작이고 이상하다. 왜 중국 바이러스를 코로나라고 부르고 그리고 너무 부풀리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코로나는 좀 이상하다. 이건 조작이고 정치 방역이고 그래서 제가 부르기는 세계주의자들이 세계 국민을 통제하고 세계 단일 정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작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포인트로 언더우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유금주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교회사를 전공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에 강의에 의하면 조선이죠. 당시는 조선 최초의 상주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선교사들은 잠깐 와서 선교를 하고 사회 봉사하고 되돌아간 거에 반해서 이 언더우드 이분은 20대 중반 정도에 와서 한국에 와서 제가 듣기로는 33년이라고 들었는데요. 33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와 사회 봉사, 그러니까 연세대학과 같은 이제 교육기관, 의료기관, 세브란스 병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을 설립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과로에 시달려서 결국엔 병을 얻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57세의 나이에 결국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00년 전에 이제 그 선교사로서 한국을 경험하면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일본은 군사로 일어나고 중국은 상업으로 일어서고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설 것이다. 자, 이것이 지금은 이제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됐으니까 이것이 맞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생각해 보십시오. 1900 초반에 일본이 군사로 일어나고 나중에 지금 현재 같은 중국이 상업으로 일어서고, 이 일본과 중국과 한국에 많은 선교사를 파견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기독교 신자가 1%도 안 됩니다. 중국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유독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가장 성공한 기독교 신자 국가가 돼서 1200만의 기독교 신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예언은 맞았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한국이 기독교만 가지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지탱한 것은 그 최대 공헌자는 바로 기독교 개신교도인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럼 숫자로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사책에서 배우셔서 알겠지만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의 거의 반이죠. 반이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옥사하신 유관순 누나, 이분은 유명한 기독교 신자죠. 신앙에 기반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천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본의 압제에 대항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던지고 순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당시 일본의 지배를 받던 1900년대 초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고작 1%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한 2천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조선이. 근데 그 당시에 1%니까 한 20만 정도죠. 20만 정도의 기독교인들밖에 없었는데, 이 1%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숫자는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거의 반이니까 50%를 차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유관순 열사와 같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고 탄압당하고 투옥당하고 희생당한 사람의 80%는 모두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설 것이다. 일본은 군사로 일어나서 미국을 치다가 결국 칼로 망했죠. 중국 상업으로 일어났죠. 그렇지만 미국의 선거 부정에 개입해서 결국 망할 거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독교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켰고, 한미동맹으로 이 중국과 일본 강대국 러시아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고요. 결국에는 이 기독교를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은 잘 아시죠?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 그것도 공교롭게 1200만이네요. 그 1200만 명의 시위 군중을 이끌어낸 것은 작년에 잘 알고 계시죠? 10월 3일 집회라든가 10월 한글절, 10월 25, 26 구속되기 전까지 연인은 1200만의 애국 우파 인사들을 광화문에 동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옥이 됐죠. 왜냐하면 문재인 입장에서는 정광훈을 그냥 놔둬서는 자기네 정권이 위태로우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근데 최근에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개신교인들이요. 그거를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적인 이런 것을 보셔도 알겠지만, 최근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요. 11월 26일 날 용역을 동원해서 재개발 조합에서 강제 철거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영상을 나중에 띄워드릴 텐데요. 그 당시에 교인이 4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이 한
뭐 700명, 600명이 700명, 그리고 경찰이 600명이 700명에서 1300명이 이 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하기 위해서 경찰은 거의 방관을 했고요. 이제 동영상에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교인들이 두들겨 맞고 하는데도 경찰은 느긋하게 걸어오면서 말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방관한 거죠. 용역들이 600명, 700명이 되는 용역들이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철거하기 위해서 닥쳤을 때 경찰들은 방관하고 오히려 이들의 철거 작업을 용인하고 도와준 격이 된 거죠. 그런데 불과 40명밖에 안 되는 교인이 이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 뒤에 띄워드릴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두들겨 맞으면서 모든 기와장을 던지고 소화기를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 그런 용역들에 대항해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뒷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포크레인을 들이대면서 버스 위에 있는 신자겠죠. 신자를 공격하는데 이분은 목숨으로 그 포크레인에 대항을 합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과거 천안문 사태 때 탱크 앞에 섰던 그런 그 중국의 학생이 연상이 됐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인은 우리가 1900년대 초에 나라를 뺏겼을 때도 그렇고 1%밖에 안 됐을 때도 순교의 각오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방송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광화문에 1200만 명을 동원했다면 정광훈 목사님을 비난하고 비판하십시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이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현장 영상에 나타나 있는 버스 위에서 포크레인을 온몸으로 막아낸 이 사람처럼 할 자신이 있으시면 사랑제일교회를 비난하고 개신교를 비난하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은 1% 되는 기독교인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4가지 기둥으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세운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의 모습을 일본에서 봤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승만이 만든 이 청사진을 훌륭하게 기독교 입국론을 포함해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사정을 아시고 기독교 입국론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또 지금 체제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는 핵심, 목숨을 바치는 핵심 세력임을 아시고 우파 활동을 하시면 여러분이 어디를 지원하고 어디를 방어하고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지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지난 방송에서요. 나치가 자신을 덮쳤을 때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었던 상황이 된 자신의 처지를 보고 참회하며 고백한 그 참회시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은 마치고 이 방송이 끝나면 이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를 시도한 그 수백 명의 용역들이 어떻게 무지하게 폭력을 휘둘렀는데 그 4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목숨을 바쳐 교회를 지켰는지 그 영상을 틀어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서 침묵했다는 이 독일의 목사님, 나치가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자신은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는 이 목사님, 나치가 유대인을 덮쳐서 600만 명을 학살했을 때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라서 침묵했다는 이 목사님, 결국 나치가 자기를 덮쳤을 때 자신을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고백한 이 목사님처럼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약속한 대로 이 강제철거 현장 영상을 마지막으로 뒤이어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손대학의 요셉이었습니다.